안녕하세요. 저희 카카오톡의 글로벌 코리아 프로젝트를 발표를 맡은 최민경입니다. 저희 카카오톡의 프로젝트 발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할 거고요. 일단 모두 알다시피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국내 메시지 앱의 도미넌트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MIM 서비스에서 그친 게 아니라 카카오 스토리나 카카오 게임하기 등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출시해서 플랫폼 서비스로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에 다음하고 합병을 하면서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이 국내에서 성공한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 채팅 시스템이고, 두 번째로는 모바일 연동을 한 친구 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신저의 플랫폼화로 나눠볼 건데요. 가장 먼저 그룹 채팅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기술 혁신 측면에서 그룹 채팅은 기존의 PC 메신저에서 제공하던 기능이었는데, 이와 같은 그룹 채팅을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도록 카카오톡이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이를 통해서 PC에서 겪었던 경험을 그대로 겪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이제 친구들하고 항상 같이 있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컴포지셔널 스레드가 밸런싱 포인트가 매우 클러스터한 쪽으로 옮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다시 이것이 기업의 측면에서 이용자의 수의 양적인 증가를 나타냈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네트워크 외부 효과를 갖게 되어서 카카오톡이 국내의 도미넌트 디자인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친구 추가 시스템인데요. 기존 메신저에는 친구 신청 및 수락이 일일이 번거롭게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친구를 검색을 해서 수락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친구가 수락을 받아야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싸이월드 1초 신청 같은 시스템이었는데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모바일에서 그냥 전화번호부에 연동을 하게 함으로써 쉽게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자신의 친구를 친구로 모바일에서의 친구로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용자 측면에서 이와 같은 것은 번거로움을 제거함으로써 저지멘털 스레드 측면에서 밸런싱 포인트가 내부에서 외부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카카오 플랫폼화인데요. 사실 카카오 플랫폼화 같은 경우에는 기업 측면, 카카오톡이 2,500만의 가입자 수를 가지고서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났을 초기 시절에서 벗어나서 카카오 게임하기 같은 것을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갖게 됨으로써 카카오톡의 근원 조달이 매우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카카오톡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생태계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컨텐츠 제공을 통해서 기존 가입자 수를 유지하고 또 새로운 가입자를 다시 확보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 측면에서의 카카오톡 플랫폼화는 기업 측면에서도 컴포지셔널 스레드가 클러스터해졌다고 봤고요. 이용자 측면에서 역시 이러한 통합은 카카오 계정 하나만 있으면 카카오 게임도 할 수 있고 SNS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다는 데서 큰 혁신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20대나 30대와 같이 모바일에 익숙한 세대를 넘어서 초중학생 및 또 40대, 50대 부모님 세대까지 기존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트위터 등도 어려움을 느꼈던 세대들이 모두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새롭게 소통을 하게 되었고 또 같이 집에서 카카오 게임을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국내 도미넌트 디자인이 될 수 있었던 전략을 어떻게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서 글로벌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MIM 시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착 상태입니다. 많은 메신저 회사들이 특히 위챗이나 라인 같은 회사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적극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인프라의 전 지구적 확대가 있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현재 우리나라와는 달리 IT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나라들도 차차 IT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가형 보급형 스마트폰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스마트폰은 IT에 관심이 많거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구매하는 저희와 같은 청장년층을 넘어서서 거의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물품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데 얼리 어댑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PC처럼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됨으로써 IT 인프라의 확대와 더불어서 그 구매력이 약한 중동,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까지 스마트폰을 갖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기존 스마트폰의 플래그십 모델은 비싸기 때문에 저가의 보급형 모델이 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OS의 다양화를 꼽을 수 있는데요. 현재는 안드로이드와 iOS 두 운영체제를 주축으로 스마트폰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삼성의 타이젠을 이용한 갤럭시 기어, 그리고 갤럭시 W 등 새로운 OS를 사용한 저가형 보급형 스마트폰들이 나오면서 새롭게 개척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어떤 운영체제가 대세가 될지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한 지도인데요. 우선 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은 유럽, 아시아, 북미 등 기존 도미넌트 디자인이 되어 있는 SNS가 확실한 기존의 도미넌트 디자인 MIM 서비스가 확실히 존재하는 지역이고요. 아래 지역들은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는 현재 이제 IT 인프라 구축부터 선행되어야 하는 곳들로서 저가형 보급형 스마트폰이 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곳들입니다. 우선 그래서 저희는 컨텐츠와 OS의 병행을 말하고 싶은데요. 컨텐츠가 먼저인지 플랫폼이 먼저인지는 사실 닭과 달걀과 같은 그런 순환이기 때문에 우선 컨텐츠 제공만 하면은 컨텐츠만 부각되고 플랫폼의 근간이 된 카톡의 사용은 실질적으로 크게 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만으로는 또 카카오 플랫폼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톡의 실질적인 이용자 수 증가를 위해서 컨텐츠를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선 컨텐츠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한류 컨텐츠와 게임 컨텐츠를 주축으로 잡았는데요. 한류 컨텐츠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및 중동 지역에서 유명한 한류 컨텐츠와 연계하여 해당 컨텐츠를 포함한 스티커, 이모티콘, 쇼핑몰 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류 관련 컨텐츠로 진출해서 기존에 진출하여 있는 MIM 서비스와의 차별화를 꾀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게임 컨텐츠의 경우에는 해외 게임사와의 조인트 벤처 형식을 통해서 게임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게임 콘텐츠 제공을 할 지역은 국내와 같은 이용자 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므로 소셜 게임이라는 장점보다는 수명이 길고 좀 더 이렇게 정교한 게임을 만들어서 콘텐츠의 퀄리티를 높여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 콘텐츠에서 끝나지 않고 부가적인 기능으로 소셜 기능 등을 제공함으로써 카카오톡으로 다시 자연적인 유입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주목하고 싶은 점은 다양한 OS에 대한 지원 및 최적화인데요. 지금 플래그십 모델과 보급형 모델의 표에서 보다시피 매우 성능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메모리는 갤럭시 S4 밸류 에디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 16기가인데 보급형 모델은 512메가에다가 마이크로 SD 2기가가 그냥 기본적으로 추가되는 형이고요. 그 다음에 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플래그십 모델은 2기가지만 보급형 모델은 256메가로 매우 성능이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성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서로 다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면은 보급형 모델에서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래서 카카오톡은 사실 근데 현재 핍시 카카오톡과 맥 카카오톡을 제외하고는 매우 혁신이 없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은 이러한 보급형 모델과 플래그십 모델의 차이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보급형 모델에도 맞는 최적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 카카오톡의 최적화는 기술 전유성 측면에서 사실 크게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한 다른 경쟁 서비스가 쉽게 따라오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외부 효과가 발생하기엔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도 국내에서 카카오톡이 도미넌트 디자인이긴 하지만 라인이 그에 비해서 사실 기능성에 있어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카카오톡이 도미넌트 디자인인 이유는 그와 같은 선점 효과를 이뤄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저가형 보급형 폰이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나은 측면도 있음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최적화및 통한 지원 혜택을 받을 것은 대개 경제적으로 약자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카카오톡은 그들의 일상을 바꾸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OS에 대한 지원 및 최적화의 이용자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용자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이 보급형 스마트폰 사용자와 플래그십 스마트폰 사용자 간의 밸런싱 포인트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급형 스마트폰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 통합을 플랫폼을 포기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 본 기능에 충실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가형 보급형 스마트폰이 도미넌트 디자인이 확고한 그런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최적화를 통해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도 더욱더 잘 돌아가는 카카오톡을 시행할 생각입니다. 특히 다음하고 합병됨으로 인해서 카카오톡은 우회 성장을 해서 기술 금융 측면에서도 무난하게 주식시장을 통해서 대규모의 자금 조달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같은 경우에는 다음 클라우드에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리눅스 등 비주류 오픈소스 진영의 OS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이를 위한 개발 인력도 많다고 판단하여서 카카오톡이 이와 같은 인력을 지원받는다면 좀 더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현재 국내에서 사용자와 함께하는 100개의 개선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 현지에서도 현지의 100개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여서 현지화를 실시하여 현지에 맞는 최적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질문이나 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이 성공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제 경험을 돌아보며 제가 처음 스마트폰 사서 카카오톡 처음에 몰랐거든요. 저는 좀 빨리 샀는데 스마트폰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알려줘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좀 요금제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카카오톡을 그때 어차피 들어가서 친구가 많이 없었는데 카카오톡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래도 문자를 쓰다가도 카카오톡이 되는 애가 있으면 무조건 카카오톡을 쓰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문자는 그때는 돈이 나가는 거고 카카오톡은 그 당시에는 3G가 무제한이어서 공짜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용자한테 먹혀든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통신사는 조금 더 늦게 뛰어들 것 같았던 게 약간 문자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빨리 활성화시켜버리면 그만큼 돈을 벌죠.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희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카카오톡 주제를 통해서 개인 과제를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계속 지적된 상황이었어요. 이 부분 요금제 얼마나 저렴한가, 얼마나 저치멘트 수령돼서 얼마나 아웃사이드적으로 갔는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은 네이버톡이나 마이피플에 비해서 카카오톡이 우위가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동일한 데이터를 지출해서 동일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일부러 그 부분을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네이버톡이 지원하지 않았던 그룹 채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지원하지 않아서 카카오톡이 성공하게 된 요인에만 조금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면의 한계로 그런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재우. 네, 카카오톡 아까 기계 보급성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카카오톡 어플이 그렇게까지 헤비한가에 대해서 네, 이 질문도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가형 폰을 쓰시는 분이 여기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되게 다 얼리어답터 같은 분들이셔가지고 근데 옛날 폰을 써보면은 저 옵티머스 1을 옛날에 써봤는데 제가 카카오톡이 안 켜져요. 누르고 나서 한참 있다가 반응이 오고 일단 켜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잖아요. 켜고 나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간에 그리고 켜주고 나서도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리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쪽에서는 그거를 없애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혁신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자, 거기까지 할게요. 민경이. 자, 수고했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골프존 저희 사내벤처 1회 공모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지금 되게 너무 유명한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지금 다들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특히나 저기 지금 인디 문화 업계를 이끌고 계시는 지금 간장게장 벤처 파트너스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옆에 요즘 되게 핫하다는 김민경 뮤지션도 같이 오셨는데 나중에 그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
잡소리는 그만하고 지금 바로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팀부터 먼저 발표를 할 텐데요. 보시면 골프킷이 김홍국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로 골프킷을 맡게 된 타이거 우즈의 대표 김홍욱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골프존은 이미 많은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부유 계층의 스포츠 전유물로만 여겼던 이 골프라는 스포츠를 스크린 골프라는 것을 통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노인도 즐기고 아이들도 즐기고 우리 영원한 친구 마리오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프존은 골프라는 스포츠를 대중화 스포츠를 만들면서 스크린 골프장 시장 점유율 90%의 압도적 1위, 그리고 미래도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골프존 혁신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골프존이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한 발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골프존이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제품이 골프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만드는 것이었다면 이제 누구나를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서비스 형태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골프킷이 골프존이 이런 혁신을 이어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골프킷이 무엇이냐? 바로 이게 골프킷입니다. 골프킷의 주 구성품은 골프채, 그리고 IoT 기기, 소형 카메라, 그리고 특수 제작된 공인데요. 이 IoT 기기는 골프채에 장착이 되어서 골프공의 타격점이라든지 스윙 속도를 측정하고, 이 고속 카메라는 골프존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활용한 것으로서 보다 더 정확한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특수 제작된 공은 실내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침 제가 저번 주에 이 IoT 기기에 대해서 특허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고, 이것이 바로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처음 본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과연 무엇을 하느냐? 바로 프로젝트 오지와 연동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오지는 골프존 엔터테인먼트가 네오위즈와 연계해서 만들고 있는 스펙타클하고 다이내믹하고 블록버스터급의 3D 게임입니다. 프로젝트 오지는 이제 하나의 서비스로서 이제 미국의 유저들은 골프킷을 이용하고 한국의 유저들은 스크린 골프장을 이용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즉 범국가적 글로벌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골프킷은 오큘러스 리프트와 연계해서 제품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품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게임이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골프킷에 사용되고 있는 API를 오픈하고 SDK를 제작 및 배포해서 다양한 개발자들이 올 수 있도록 끌어들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골프존과 합작해서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서비스와 게임들이 나올 수 있는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상 저희 발표 마쳤고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드립을 많이 쳐가지고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좀 질문 드리고 싶은,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보니까 아까 전에 그 삼각형 그래프 도표를 봤을 때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골프존 저희가 지금 강점으로 하고 있는 스크린 골프로 진출하는 게 아니라 IoT, 홈플레이 방식으로 진출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진출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들어올 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타이거 우즈가 스크린 골프 형태가 아닌 홈플레이 방식의 골프기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국가적 특성과 미국의 문화적 특성인데요. 미국은 전 세계에 32,000여 개의 골프장이 있는데 절반에 가까운 수가 바로 미국에 있고, 또 대형 중형의 골프 연습장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이 골프를 치고 싶다 했을 때 굳이 스크린 골프장에 갈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미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미국은 게임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게임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집에서 노는 것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미국 골프 관련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수는 5,500만 명으로 실제 골프를 즐기는 사람의 수보다 2배나 많습니다. 네, 저 하나. 아니 아직.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특성을 주목해서 홈플레이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골프존이 가지고 있는 이 센싱 장치 및 센싱 방법, 핵심 기술을 사용함과 동시에 IoT 기술과 그 다음에 그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기존 골프 비디오 게임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질문 좀 해도 되나요? 네. 예,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결국에 보니까 그 IoT 기기를 통해서 그 프로젝트 오지로 접근을 하겠다는 방식인 것 같아요. 스크린 골프를 통해서 한국에서 접속을 하고 미국에서 IoT 기기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함께 즐기겠다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비디오 게임이 되게 활성화돼 있고 사람들은 되게 그냥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만 즐기는 그런 상태인데 뭔가 지금 기기를 통해서 진출했을 때 좀 나은 좀 뭔가 차별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차별점이 있습니다. 기본 비디오 게임과는 전혀 다른 UX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김진우 교수님의 UX 이론에 따르면 골프킷은 기존 비디오 게임보다 이 세 가지 스레드를 모두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 센슈얼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서비스를 제공하여 센슈얼 스레드를 더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지먼털 스레드에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게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헤도닉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더 자세한 분석을 해준다는 점에서 다소 유틸리테리언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퍼지셔널 스레드에 있어서는 이 프로젝트 오지와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저들 간의 그 관계 커넥션이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하나만 또 질문을 드리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골프존의 기술이 사실 IoT 기술이 많이 없습니다. 그 스크린 골프만 주로 했기 때문에 뭔가 센싱 고속 카메라를 통한 그런 센싱 기술만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골프킷을 인큐베이팅하긴 했지만 뭔가 저희가 IoT 기술에 대해서 좀 도움 드릴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골프존은 센싱 기술에 있어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IoT 기술력이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킷 담당 부서와 골프존 기술연구소 사이에 팀 조직을 구성하였고요. 팀 조직의 판단하에 IoT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라이센싱을 통해 형태로 기술을 거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IoT 관련 업체 리스트를 작성한 거고요. 저희들은 이 여러 업체들 중에서 어떤 업체들이 더 강한 그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고 또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선정 기준을 세워서 최종적으로 오라클과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구체화한 건데요. 마켓 얼라이먼트, 그 다음 테크놀로지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오라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로그메일과 그 다음에 띵스웍스 이 세 가지 업체로 좁혀졌었는데 기술 적용성 및 협상 가능성이 있어서 오라클이 현재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고 한국 업체와 협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과 라이센싱하는 형태를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기술력을 충분히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오늘 1분 Q&A는 아니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저희 발표는 마치겠고요. 지금 앞에 지금 VC분들 다 계시는 관계로 간단하게 김욱 대표께서 VC분들께 어떻게 투자를 받을지에 대해 간단히 말하고 여러분들에게 Q&A 시간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벤처 CEO가 70% 그리고 골프존이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품을 양산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가 절실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영업만 확충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은행을 통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이제 골프킷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골프를 칠 수 있는 플랫폼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할 거고 이제 중장기 입장에서는 보다 더 이제 IoT 기술을 강화해서 정말로 이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골프 시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만 받을게. 자, 안 해봤으니까. 네,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존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크게 많은 장비를 갖추거나 뭐 할 필요 없이 가서 편하게 그냥 돈 일정한 사용만 내고 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개인이 그 장비를 전부 집에다 소지해야 되니까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큰 장비나 뭐 오프레스 이런 것들을.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매우 급증하게 되고 그런 경험이 확산되는데 충분한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스크린 골프장만큼 거대한 그런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 구성품을 아까 보시다시피 되게 허접하잖아요. 이 기술을 봤을 때 충분히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플레이할 수, 이걸 구매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미국 시장을 고려했을 때 보다 좀 약간 이런 걸 도입하는 데 있어서 보다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물론 그 방식도 충분히 고려를 해봤는데 이 방식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서울시 교통국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반 모빌리티, 그러니까 도시 대중교통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보는 그런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 순서 보시면은 소개부터, 넘어갔네요. 소개부터 해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결론으로 이어지는 이런 타임라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보시면요. 먼저 저희 가장 평범한 직장인 김재우 씨의 하루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현대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사실 하루에 2번 이상 대중교통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험들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면 사실 그렇게 행복하거나 즐거워 보이지는 않네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이 대중교통이 발전을 했을지 한번 살펴보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1920년대부터 대중교통이 등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등장했습니다. 안내양도 있고 회수권 같은 경우는 몇몇 분들은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전 안 써봤어요. 네. 근데 결제수단과 이동수단으로 나눠보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사실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했던 2004년의 대중교통 개편이 굉장히 큰 혁신이었다는 것을 이 큰 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확실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와 현재 어떻게 경험이 바뀌었나 한번 보면 경험의 요소가 이동과 속도에서 접근성, 경험의 핵심이 이렇게 사업자 편의에서 사용자 경험으로 바뀌어 왔다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기술혁신의 S커브를 확인을 해보면요. 한번 그려봤는데요. 과거에는 저 정도 점에서 위치를 하고 있었다면 현재는 환승 개념이나 결제 방법, 교통관리 시스템으로 적시성이 보장되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서울시 대중교통 개편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것이 왜 성공을 했나 먼저 기업 사이드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TDS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결제 수단이라든지 관리 시스템 이 여러 가지의 요소가 굉장히 잘 협업이 되고 연계가 잘 됐다는 점 그리고 이 기술적인 완성도나 그런 점 때문에 타 지역으로 확산이 굉장히 빨랐다는 점이 성공 요소였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환경, 기술, 인간 이 세 가지의 컨플릭트가 발생을 했고 그 컨플릭트에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됐는데 그곳을 환승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새롭게 도입을 해서 해소를 했다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의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3스레드가 센슈얼, 컴포지셔널, 저지멘털 한 부분이 디자인적이라든지 좀 유기적으로 바뀐 부분, 그 다음에 그 시스템적으로 인해서 외부에 기인하는 것 때문에 밸런싱이 바뀌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공적인 서울시의 대중교통 개편이 그렇다면 전 세계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게 될지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전에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경쟁사는 크게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세 가지 회사, 지멘스, 본바디어, 알스톰 세 가지 회사가 있는데요. 먼저 지멘스부터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많죠. 한번 간단하게 더 살펴보면 현황 전 세계 190여 개국 굉장히 많이 나가 있고요. 이 중에 도시 인프라 부문은 교통 운송망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제공하는 그 솔루션으로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알스톰 같은 경우는 KTX의 기본이 되었던 떼제베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이라든지 보실 수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철도 부분이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특이할 만한 점으로 알 수가 있겠고요. 본바디어 같은 경우는 사실 비행기와 철도를 같이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데요. 그 보잉과 에어버스 다음에 항공기 제조 업체입니다. 하지만 철도 부분에서는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점유율 2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경쟁사들이 하지만 메인 이야기는 대중교통 장비 제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 시스템이나 결제 같은 서울시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부재를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교통 시스템 전반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을 동시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일단 저희의 소결론입니다. 한번 시장을 그렇다면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전 세계에 지도가 있을 때 저희는 5가지의 도시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앞으로 유망한 미래 5가지의 도시를 선정을 했는데요. 리마, 바그다드, 충칭, 라오스, 방콕 이렇게 5가지의 도시가 있지만 저희는 저희의 어떤 전략적 강점이 적합한 방콕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유는 방콕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존 업체들은 신규 인프라를 까는 것에 굉장히 강점이 있지만 저희는 서울에서 보셨다시피 기존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강점이 있고요. 교통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매연이나 소음 같은 교통공해를 해결하는데 한국의 기술에 강점이 있다는 점 때문에 방콕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 어떤 솔루션으로 진출을 할 것인가 이 4가지의 솔루션이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표를 했었던 바이모달 트램 그리고 그것과 결합된 BRT 시스템 그 이외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편의 개선 솔루션이라든지 스마트카드 환승 시스템 이런 통합 솔루션으로 진출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또 스마트카드 시스템이 부가적으로 붙어서 지속적인 수익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루션을 보면 이 4가지 솔루션을 그렇다면 정말로 방콕에 어떻게 진출하게 될 것인가 한번 봤는데 방콕의 저 구시가지 지역이 굉장히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이런 네트워크를 실제로 형성을 함으로써 예상 이런 도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사용했던 툴을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숫자를 뽑아봤는데요. 실제 저희 회계적인 그런 숫자 말고도 추가적으로 승객 경험을 개선을 하면서 더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현재 글로벌 진출 전략으로는 시장에 진출하는 것까지만을 저희가 상정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분석하고 또 미래 그 기술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미래를 예측할 때 3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인간에 대한 인사이트를 한번 뽑아볼까요? 사실 철학적으로 저희가 한번 굉장히 어려운 저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철학에서는 과거는 신업에서 동등한 동질적인 인간을 상정을 했다면 그것이 점점 개별 주체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철학이 발전을 해왔는데 사실 대중교통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자가 동일하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가정에서부터 이 사용자 중심의 산업이 되기까지의 그런 발전 과정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에서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다시피 ICT라든지 빅데이터를 이미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수송 기술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발달을 하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 분석을 보시면 이런 메가 트렌드들을 실제로 활용을 해서 미래 분석을 미래 예측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로드맵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저희가 이게 그냥 뽑아낸 게 아니고요. 그런
그 세 가지의 분석 툴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 예측해보고 거기서 고객 경험이 중요해지겠다라는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뽑아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것과 연계해서 웨어러블 시스템이라든지 인디비주얼 시스템, 개별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구체적인 기술들을 뽑아낼 수가 있었겠는데요. 승객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UX와 기존 UX와는 차별되는 개념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UX는 어떤 제품에 딱 타이가 되어 있는 그런 경험이라면 사실은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 PX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4가지 디멘전에서 다시 분석을 해봤고요. 외부 상황인 탑승 위치나 공간 디자인, 승객 내부의 상황인 이동거리나 연령에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PX가 어떻게 다이내믹 밸런스가 움직이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룰5 레디컬 이노베이션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요. 요즘 3가지 트렌드에서 모두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한 레디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다이내믹 밸런스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환경기술 인간의 예측, 변화 예측이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저쪽 방향으로 밸런싱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형태는 이렇고요. 시간 관계상. 미래 아이템 그래서 뽑아봤는데 이런 4가지의 미래 아이템이 크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해봤습니다. 피플 무버라든지 카쉐어링, 그리고 개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웨어러블 페이먼트 시스템 이 4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4가지가 그런 승객의 경험 혁신에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아이템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게임플한 얼반 모빌리티, 게임플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4가지가 적용된 김재우 씨의 새로운 하루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여유롭고 편리하고 또 재밌고 게임풀한 그런 경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 구체적으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참고했던 자료와 저희 조모임했던 모습, 에어비앤비를 활용해서 저희 조모임했던 밤새서 저기서 했었는데 모습이고요. 자, 질문이나 코멘트. 자, 생활이. 진출할 곳으로 방콕을 골라주셨는데 예. 방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곳에 사시는 분들의 이제 준법의식이나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경찰관만 뜨면 전부 다 정리가 다 되고 빨리빨리 지나간다는데 실상 서울시도 보통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차가 많이 밀리는 시간에는 똑같이 다 막히는 그 형태가 보이는데 구조를 도입한다고 해서 방콕이 많이 바뀔지 지금 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방콕을 선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더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자체가 확실하게 많이 깔려 있다는 판단 자체가 일단은 조금 안 드는 게 인구가 120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권 1200만이 넘어가는 곳인데 지하철이 노선이 3개밖에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거기가 홍수 났던 거 보셨다시피 굉장히 지반이 연약해서 지하철을 뚫을 수가 없다고 해요.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유물이 굉장히 많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지상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가면 그 3가지 노선 중에 2가지는 지상철이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저희가 BRT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일단 그것이 저희의 기술과 적합성이 있어서 판단을 했고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그 3가지 노선이 사실 환승이 안 됩니다. 버스와도 안 되지만 그 3가지 끼리도 환승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환승 시스템을 강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저희는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어떤 준법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시스템이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로 받쳐준다면 일정 부분 이상은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사님 나오세요.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저희는 아시는 대로 간장게장적이고 인천공항의 자동 출입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인천공항의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사전에 여권 정보와 바이오 정보를 등록한 후에 실제로 게이트에 들어가서 이를 활용하여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자동 출입국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세계 공항 기술 서비스 만족도를 9년 연속 1위를 기록하였고요. 또한 저희가 그 인천공항 1위 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에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뽑은 이유는 해외 수출에 가장 용이하고 또 국제 표준 획득 얻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기술과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는데요. 보시면 지금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공항들 중에 인식률, 처리시간, 서비스 대상 범위 그 최종 평가를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천공항을 기업으로 생각을 해서 국내에서 어떻게 기술적인 평가를 받았는지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세계 기준의 목표를 잡고 개발 단계에서부터 인천공항이 직접 참여를 하여 승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기술적인 성장을 삭시를 봤을 때 외주사, 국민, 정부 세 가지 요소를 나눌 수 있는데요. 삼성 SDS, SKT와 같은 여러 가지 외주사와 함께 또 기술에 굉장히 친근감을 갖고 있는 국민, 그리고 국토해양부, 법무부, 외교부와 같이 다양한 정부 기관들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인천공항 이후 에어포트 팀의 서원정 팀장님과 컨택을 해서 알아본 결과 수출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현재 개도국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수출 현황을 갖고 있고 현지국에는 겨우 네덜란드 한 곳만 수출할 수 있는 환경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도미넌트 디자인이 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그 한계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계를 인식해 보았는데요. 이게 글자가 껴졌는데 그 한계점에 대한 저희가 두 가지 요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외 수출의 한계인데요.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선진국들은 각 나라에서 자국이 개발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 시스템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저희는 한계점을 찾았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차이가 승객이 느끼는 차이까지는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인데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으로는 몇 초간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이지만 그 차이가 승객이 느끼는 큰 장점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두 번째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떤 기술을 어떻게 해야지 해외 수출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일단 그 개인 차원의 경험의 혁신에 있어가지고 인천공항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함으로써 밸런싱 포인트 변화해서 다음 단계의 도미넌트 디자인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면대면 출입국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밸런싱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한 자동 출입국 많이 깨졌네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생체 인식이 가능해지는 부분이랑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의 이동이 잦아져 가지고 대테러 위협이 강화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속성이 요구가 됨으로써 보다 지금 저희 현재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이러한 밸런싱 포인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현재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출입국 승객들 중에 30%가 이용하는 놀라운 성과를 얻어냈고요. 그렇다면 이 다음에 차세대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차세대 자동 출입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혼자 깨져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자동 출입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다 좀 더 저지먼트 스레드가 강조된 부분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자동 출입국 잠시만 PPT를 바꾸고 가겠습니다. 예, 좀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오늘. 예, 앞에 내용 스라이드 관련돼가지고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그렇다면 이 기술에 대해 가지고 새롭게 더 기능 유틸리테리언이 강조된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글로벌 프로젝트를 해보겠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포인트를 찾았는데요. 공항 입장에서는 일단 검역 능력 강화에 대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공항에서들은 여열 감지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검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형태였었습니다. 실제로 여감지 카메라 기술은 유지 보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대부분 수동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감지 카메라를 자동 출입국 시스템에 연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항에서 공통적으로 갖는 승객들의 니즈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대부분 환승이나 오랜 여행이 지쳐가지고 시차 적응이 안 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는 아직까지 적용되는 시스템적인 그런 반영되어 있는 게 없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을 저희 자동 출입국 시스템에 한번 연동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검역 관리 같은 경우에는 검역 관련 스트레스 측정 같은 경우인데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먼저 간단한 부분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원래 기존에는 저희가 기술을 새롭게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 약간 피로도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혁신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천공항이 어떻게 보자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라이센싱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보시는 기술은 위에 거는 열감지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WWMC에서 나왔던 기술인데 기존의 스마트폰에 34만 원만 더하면은 카메라를 열감지 카메라로 바꿔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자동 출입구 시스템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아즈미오 스트레스 체크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인데 얼굴 인식을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체크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적용을 해가지고 자동 출입구 시스템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자동 출입구 시스템이 탄생한 게 저희는 라운제나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사용자의 UX는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여권을 판독기에 올려놓고 그리고 게이트 안에 들어놓고 등록한 손가락을 지문 인식기에 놓고 안면 인식을 위에 카메라를 응시한다는 점까지는 기존과 똑같은데 이 안면 인식과 동시에 열감지와 스트레스 정도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열려서 게이트 밖으로 나가고 이제 원하는 사람은 앱이나 출력물로 자신의 스트레스 정도와 추천 수면 시간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드맵을 간단히 짜봤는데요. 처음 자금 조달 부분은 저희가 부분 민영화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그런 민영화 단계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요. 어쨌든 간에 인천공항 흑자 공기업인 점과 이렇게 보건과 관련되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 개발 단계는 기존 자동 출입국 시스템 개발 단계와 비슷하게 첫 단계는 인천공항이 기획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기술 라이센싱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SKT텔레콤과 실제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술 개발 단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기술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 특허 등록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국제 표준 획득을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EU 수출에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기술 활용 단계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 생각을 했던 여행 정보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로도 측정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앱이나 다른 형태로 여행지를 아예 추천해주는 서비스까지 확대시킬 생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어떻게 해외 수출 전략을 짜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앱 개발 및 상용화 단계입니다. 그냥 그 항공편 정보를 입력하면 부담 없이 최적의 수면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부담 없이 다운받을 수 있는 앱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운지나 시스템을 홍보하고 그리고 그 앱과 연결시킴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앱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피로도를 알아볼 수 있게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 전략은 기존 코이카 지원 사업을 확대시키는 단계로 했습니다. 이제 자동 출입국 시스템의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추가가 되면서 좀 더 의미 있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표준을 획득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그 자동 출입국 시스템에 대한 자국인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저희 시스템을 이용할 수요가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 외에도 이제 세계적인 여행지의 샘플을 제공함으로써 그 리얼 익스피리언스를 받도록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이런 기대 효과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인천공항에서 어쨌든 모바일 앱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라운제나 프로젝트를 통해 좀 더 앱과 연관한 뉴 에어포트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어쨌든 간에 해외 수출 계약과 기술력 차별의 한계점을 해결했기 때문에 도미넌트 디자인 달성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이라는 공공성인 측면과 기술의 차별화라는 수익성인 측면을 둘 다 해결할 수 있어서 CSV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문 코멘트 하나 받을게요. 자, 진성이 마지막으로.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 프로젝트의 주제는 인천공항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글로벌 도미넌트 디자인을 만드는 걸 텐데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보면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언급해주는 게 사실은 이 프로젝트의 골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내 몸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고 그래서 내가 빨리 피곤하니까 난 빨리 가서 자고 싶어. 근데 뭐 앱에다가 뭐 전송해준대 귀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이거를 넣으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질문의 골자를 살펴보자면 더 귀찮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게 과연 도미노 디제이 될 만큼 다른 국가에서 괜찮은데 가져올까라고 생각할 만큼 이게 과연 매력적인 시스템인가에 대해서 일단 최초에는 시차 관련해가지고는 좀 이 부분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측정에서 그러니까 외국에 나갔는데 지금 내가 시차가 이만큼 있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자고 비행기 잔시간 같은 경우도 입력을 할 텐데 이런 거에 따라서 개인화된 서비스가 적용이 될 텐데 수면 시간 같은 경우도 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도 회복을 어떻게 해주는지에 대한 케어거든요. 케어 서비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차별화될 수 있는 요인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표현을 하자면 여행을 한다는 거는 최적의 컨디션에서 여행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몇 시간은 자야 되고 얼마나 더 쾌적한 조건에서 여행을 하고 싶은지가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내가 받았고 그래서 얼마큼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내가 최적의 상태에서 여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라운지에다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잘 중점을 둔 거는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열감지 카메라가 실제로 저번에 사스가 했을 때 인천공항에서 한 개도 감지하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개별화된 그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 보건 문제에 치중하는 걸 일단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평가지 하고 상호 컨트리뷰션 하는 것도 작성을 하고요. 작성하는 동안 최종적으로 마무리 총평을 하자면은 이 8개 팀이 내가 보기엔 다들 참 잘했어요. 이게 어려운 프로젝트였거든. 뭐였냐면은 우리나라에서의 이 성공하는 케이스를 갖다가 찾기도 쉽지 않은데 그것들이 갖다가 기업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을 갖다가 두 가지 입장에서 성공적인 이유를 갖다가 밝혀내는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그걸 갖다 글로벌한 도미넌트 디자인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그런 그 어려운 주제를 갖다가 오늘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2개의 프레임워크를 배웠다고. 하나는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기술 혁신을 바라보는 단계적인 모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개인 입장에서 우리 경험의 혁신을 바라보는 이론적인 모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 바람은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의 시각을 여러분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이 여러분들 그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라든지 또 앞으로 여러분들 커리어에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 바람이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그 발표하는 이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어느 정도 그런 프레임을 갖다 소화하고 걔네들을 가지고 각각의 8개의 케이스들을 갖다 분석한 것 같아서 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참 수고 많이 했고요. 우리 이제 요거까지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우리 코스웍에 대한 내용들은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목요일 날은 우리 도전미술 그냥 즐겁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했고요. 그거 작성하고 마무리되면 우리 백한 나주들한테 주고서 가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